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19년 8월 5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서는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그동안 뭐 했슈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인지요? 대전시가 한국관광공사 대전 충남지사 그리고 대전 마케팅공사와 협력해서 7월 20일부터 나흘간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관광객 유치 전문 필리핀 여행사 임직원 21명을 초청해 대전, 공주, 부여 글로컬 관광 팸 투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 이 대전시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팸 투어는 지역 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리핀 여행업자 관계자들이 이제 백제 문화유산을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특히 대전 부여 공주만의 특색 있는 글로컬 콘텐츠인 백제 문화유산과 첨단 과학기술에 중점을 둬서 타 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의 매력을 선보이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 팸투어라는 것이 이제 사전답사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답사를 뜻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네. 예. 지역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여행의 주요 일정을 좀 먼저 들여다보면요. 이들은 대전에서 옛 충남도지사 관사촌인 태미오래와 옛 충남도청이 있는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그리고 국립중앙과학관과 한비탑 등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공주에서는 공주 한옥마을과 박동진 판소리 선수관 그리고 공산성과 공주 국립박물관, 국남지 등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여에서는 정림사지와 부소산성 등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이들은 대청호반길 답사와 대청호 사진창고를 또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적은 이 관광 프로그램이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진단해 보기 위한 거잖아요. 네, 동시에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이 여행업체 관계자들이 많이 좀 모시고 와라 이런 의도도 깔려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필리핀 여행 관계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네, 이들 중 90% 이상이 공주 공산성과 부여 부소산성 등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답사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들은 한복과 다도 체험이 가장 재미있었고 과학 체험에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 역사와 연계한 글로컬 관광 상품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그런 후한 점수를 줬다고도 합니다. 여행 관계자들의 얘기니까 신뢰할 만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충청권이 문화관광자원이 빈약하다, 자주 섞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이 대전 충청권의 글로컬 여행이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게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 2018년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글로컬 관광 육성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총 10군데의 글로컬 관광 콘텐츠를 선정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 중 대전 공주 부여의 백제 문화 여행이 여기에 선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2017년도에도 백제 역사 이슈라는 이름으로 우수 글로컬 관광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했슈 이걸 키워드를 잡았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대전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요. 대전시 관계자가 공주 부여를 아우르는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노력만 한다는 것인지 좀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몇몇 외국인들 불러서 일회성 행사를 한 뒤 보도자료만 뿌리지 말고 실제 이 글로컬 관광 상품이 활성화 좀 될 수 있도록 대전시나 공주시, 부여군이 보다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로 정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어가? 네, 대전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덕 연구개발특구죠. 예. 많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 기관이 하나둘씩 대전을 빠져나가고 있어 대전시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특구 이 연구단지는 대전의 과학도시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곳인데
이 출연연이 대전을 지금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에 있는 100억 원 상당의 땅 33만 제곱미터를 카이스트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는 여기에 이제 교육과 연구, 기술 사업화가 융합된 3중 나선형 기업과 정신대학 캠퍼스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이에 발맞춰 정부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개설되는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에 10년간 최대 19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고 하고 성남시는 판교를 아시아 최고의 AI 밸리로 육성하기 위해 카이스트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뭐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예. 물론 카이스트 본교는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만 카이스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성남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카이스트와 성남산업진흥원은 그동안의 협약을 통해서 성남 지역 AI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을 지속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가 카이스트에 이제 분당에 금싸라기 땅을 제공하는 거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른바 윈윈이 실현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부럽기도 하고 대전 시민 입장으로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세종시도 최근에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약 15,000제곱미터의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던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부 부처와의 논의 끝에 이전 움직임은 일단은 중단되었다고는 하지만 수리원 측은 장기적으로는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신청사를 위한 부지를 찾아보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대전에 있는 부지를 찾아보기는 하겠지만 이게 여의치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카이스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카이스트가 일부 부분이 이전을 하게 되면 뚝 터지듯이 다른 기관들도 이전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 출연연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전국적으로 출범을 시작한 강소특구가 대덕특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기능이 산업으로 연계되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돼야 되는데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생산 능력도 정체되고 있어서 대덕 연구특구에 머무르는 게 더 이상 좀 메리트가 없다 뭐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대전시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덕특구가 생긴 지 벌써 50년이 다 되어갑니다. 강산이 바뀌어도 벌써 5번 이상은 바뀐 건데요. 하지만 이 세월 동안 대전시가 좀 너무 변화에 둔감한 채 안주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러다 정말 하다가 새로운 것은 고사하고 있는 것마저도 다 잃게 되지 않을까 참으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미국 서부 샌호세 인근의 작은 도시 프리몬트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 산업단지인 실리콘밸리가 되었는지 대전시에 보다 많은 연구와 정책적 노력 그리고 도시 철학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6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6시 현대에서는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민선 7기 두 번째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김재혁 전 국정원 경제단장이 내정되었다는 소식 저희 5시엔 대선을 포함해 여러 언론에서 이미 접하셨을 텐데요. 예. 김 내정자는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고 보문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우리 지역 출신 인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6년 옛 국가안전기획부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국정원에 입사해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자본시장 연구센터 연구원, 국가정보원 경제단장 그리고 국정원 대전 지부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국정원 공제인 양우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 국정원 출신이다 해서 지금 지역 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예,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시장으로 임명되는 게.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정무부시장이니까 이게 좀 청와대로 비유하자면은 정무수석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 정치권과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역할도 좀 해야 되고 또 이제 중앙정부나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좀 힘을 써야 되는 자리인데
하지만 그동안 이제 그 정무부 시장들이 시장 대신 그 행사장에 가서 축사나 대독하고 그러다가 자신의 다음 정치적 행보가 있으면은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자리에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좀 비판이 대상이 되곤 했었죠. 예. 이번에 김재혁 이사장을 정무부 시장으로 내정한 이유에 대해 그 허태정 시장은 30년간 경제 분야에서 활동한 경제 활동을 펼쳐왔고 또 이제 국내 경제기관 단체와도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어서 정부 부처와의 가교 역할을 잘 해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출신이면서 오랜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그 조직 내부와 시의회 그리고 각 기관, 단체 등과도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등 정무 기능도 우수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 김 이사장을 정무부 시장으로 내정했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 정무부 시장은 인사청문 절차가 따로 필요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전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과는 달리 이 정무부 시장 자리는 의회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에 대해서 그 지역 정치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정무부 시장으로서의 소신과 계획, 적합성 등을 그 시민들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출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인사냐가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허태정 시장의 이번 정무부 시장 인사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 시장이 밝힌 대로 그 이번 김재혁 대전시 정무부시장 내정자가 경제와 소통 분야에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 아울러 대전시도 그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폭을 좀 넓혀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인사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말상처입니다. 말상처요? 네, 오프닝에서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었죠? 예. 혹시 아나운서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가장 상처받으셨던 말이 어떤 게 있으신지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언뜻 생각은 안 나는데요. 뭐 많이 상처도 받고 또 상처도 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듯이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좀 중요한 그 소통 수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수 있겠죠. 그 이에 대전시와 그 세이브 칠드런이 이제 어제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세이브 더 칠드런은 그 1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고통받고 있던 그 동유럽 지역 아동들의 그 인도적 지원을 위해 지난 1919년 영국에서 처음 설립된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우리나라와도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 때문이겠죠.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는 그 1953년 한국전쟁 이후 그 전쟁 고아를 대상으로 한 구호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당당한 회원국으로서 이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지금 의미 있는 행사를 대전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대전에서 그 아동학대 피해 접수 건수도 상당히 많이 증가됐었죠. 예.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번 전시에서 그 아동을 인격체가 아닌 부모 소유물로 보는 인식을 좀 개선하고 동시에 아동학대와 언어폭력을 줄이는 등 그 세대 간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전시물 25개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들으면서 받는 상처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그림들이 전시가 돼 있나요? 네, 그림과 말들이 같이 있는데요. 우선 예. 뭐 대놓고 무시하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라든지 내가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뭐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뭐 어디서 말대꾸야?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나운서께서도 이런 말 하신 적이나 혹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무심코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네. 예, 이런 말들은 뭐 아이 키우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툭툭 그냥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살면서 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지나친 명령형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 셀 때까지 해 뭐라든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뭐 일어나 안 일어나. 뭐 왜 이렇게 게을러? 뭐 이런 표현들도 있다고 하고요. 예. 학원비가 얼만데 수업을 빼먹어? 뭐 이라든지 아니면 여긴 내 집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게 얼마짜리인데 잃어버려 등 뭐 지나치게 좀 계산적인 표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무심코 하는 말에 아이들은 정말 큰 상처를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예. 보면서 좀 뜨끔한 게 참 많았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성차별적인 말들, 뭐 예를 들어서 사내 자식이 약해 빠져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런 말도 예, 많이 하죠. 네 형이나 누나 반만 닮아 바로 따라가 봐라. 뭐 걔는 학원도 안 다니고 1등 했다더라 등 이제 남과 비교하는 말 아니면 넌 우리 집 기둥이다. 절대 남한테 지면 안 돼 등 그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말들도 있다고 합니다. 옆집 아이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네.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웃음과 동시에 좀 씁쓸함을 느끼실지도 모를 텐데요. 예. 내일 모레까지 전시한다고 하니까 그 방학을 맞은 그 자녀들 손 붙잡고 대전시청 1층 로비에 한번 가 보셔서 모든 부모들의 수건인 그 자녀와의 소통에 그 많은 자극을 좀 받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역시 가서 좀 자극도 받고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7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는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회전문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어제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김재혁 대전 정무부시장 내정에 대한 그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예. 그 오늘은 다른 기관장 인사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전 경제통상진흥원장인데요. 이 대전 경제통상진흥원은 그 대전 안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자금,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하는 그 대전시 산하 재단법인입니다. 예. 그리고 이곳의 수장에 배상록 전 대전시 경제과학협력관이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예. 대전시 고위공직자 출신이 다시 산하기관에 임명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거리가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원래 배상록 신임 그 경제통상진흥원장은 대전시 공무원 출신이 아닌 그 기재부 과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배 원장이 2급 그 상당의 그 이사관 상당의 그 대전시 경제협력관으로 온 지 불과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 경제통상진흥원장 공모에 2차례에 걸쳐 단수 응모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내정된 자리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전시에 들어온 지 불과 8개월 만에 또 다른 자리로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뭐 기재부 출신이니까 이제 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배상록 원장이 대전시 경제협력관으로 일하면서 어떤 성과를 남겼느냐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당초 대전시는 보다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그 기재부 출신인 배 원장을 그 경제협력관으로 기용했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배 원장이 협력관으로 있으면서 그 대전시가 국비 확보와 그 정부 공모 사업을 따내는 데 있어가지고 특별한 그 성과가 없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즉 이제 기재부 출신의 경제 전문가라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실정은 그에 부합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지역 출신 인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공석이 된 그 경제협력관 자리에 기재부 출신 관료가 올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대전시 공직사회에서는 이에 따른 여러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공직자잖아요. 공직자는 이 시민들에게 봉사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시민들에게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 산하 기관장은 그 대전시 고위공직자들이 나눠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사권자가 자신의 측근을 위해 그 자리를 나눠준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매번 말로는 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뭐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사 이렇게들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 정작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그 사람의 역량이 얼마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 시스템의 그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도대체 언제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공공의료기관인 대전의료원 설립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그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그 대전의료원에 대한 경제성 평가 그 결과를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결과를 보니까 그 비용 대비 편익값 그러니까 BC 값이 0.8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통상 1 이상이 되어야 그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0.8이니까 그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 뭐 이런 의견이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말 그대로 공공인데 공공의료기관을 사업성으로 평가한다.
이거는 뭐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 홍준표 지사가 있을 당시 경상남도에서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문을 닫아서 전국적으로도 좀 많은 논란이 된 바가 있었었죠. 예. 그런데 KDI 평가 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대전 의료원에 대한 예비성 타당 조사를 했을 때에는 이 BC값이 1.05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014년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500병상의 총괄 비용이 5,225억 원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의료원은 이보다 적은 319병상에 5,607억 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대전의료원이 규모는 더 작으면서 돈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전의료원 비용에는 자살 예방 및 감염병 예방 사업에 투입되는 의사 5명과 간호사 20명의 30년간 인건비 295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에는 이 인건 병목이 빠져서 비용 산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용을 좀 더 과다하게 책정해서 계산을 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전시립병원 추진 시민운동본부는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공공의료의 경제성 잣대가 아닌 사회적 편익의 잣대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의료 더군다나 이제 공공의료를 이렇게 경제성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료만큼은 특히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미용 성형도 아니고 아픈데 돈이 없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만큼 또 서러운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공공 관련 사업에서 아직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주면 좋지. 하지만 우리가 아직 다른 선진국처럼 넉넉한 사정이 아니니까 이건 시기상조다. 다 퍼주고 나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나라 곳간 거덜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대한 경제성을 좀 따지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회원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의해서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1인당 GNI 3만 달러 이상인 이른바 3050 클럽의 자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위치와 위상은 여기인데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만 된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2019년 8월 8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는 목요일 순서 함께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2014년 그 이후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2014년은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빠진 한 해였었죠. 바로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해였는데요. 차가운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상당수는 좀 삶을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한 고등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생존 수영을 가르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었고 교육 법령상으로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을 생존 수영 필수 대상 학년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는 이 생존 수영을 필수 과목으로 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법적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는 이들이 이제 저학년일 때 생존 수영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생존 수영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제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 지역 안에 생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학교가 얼마 되지도 않고 예. 또 이제 고학년들을 위한 생존 수영 교육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학교마다 수영장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아마 쉽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공공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마저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학교 안 수영장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에는 현재 공공수영장 19곳, 그리고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월드컵 경기장 수영장과 평송 청소년 수련원 이 2곳을 포함하여 총 21곳의 수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자치구별로도 수영장 개수의 차이가 있어서 해당 자치구에 있는 학생들 모두를 수영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공 수영장 시설을 좀 확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 이 수영장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건지. 우선은 그 공공 수영장 시설을 확충을 하게 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예. 뭐 요즘에 출생률 감소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마냥 확충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런 현상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현재 그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학생들을 위한 생존 수영 그 관련 예산만 지원하고 있어서 예. 중고등학생까지 이를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수영장도 수영장이지만 이 생존 수영 수업이 정말 생존에 적합한 그런 수영을 배우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비판의 목소리도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영을 한번 배우면 또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연간 배정된 생존 수영 교육 시간이 고작 10시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론과 실습을 모두 합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당국에서는 10시간 중 4시간 이상을 이제 실습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정말 턱없이 좀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예. 교육부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을 그 생존 수영 대상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대상자 확대에 못지않게 관련 시설 확충과 실효성 있는 충분한 교육 시간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한 번 살아봐로 정해봤습니다. 이거 예, 집에서 뭐 예. 노래 가사도 있고요. 네. 듣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인간이 살면서 그 최소한의 그 존엄성을 유지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겠죠. 예. 그 고가의 브랜드 옷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비싼 음식이 아니고 넓고 호화로운 집이 굳이 아니더라도 부담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과 그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두 발 뻗고 누워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행복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복지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중 그나마 가장 현재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주거복지 문제가 늘 논란의 이제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거복지 문제는 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주거복지가 의식주 중에서 가장 기본인 이 주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생활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집이 남아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요. 뭐 대전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는데 그 내 집은 없고 빈 집은 많은데 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여기저기 우후죽순 대규모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그 오늘날의 현상을 좀 보면서 이에 대한 우리 사회가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련한 주거복지 정책 중 그 영구임대 아파트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대전에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그 법정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칠 정도로 협소하게 지어져서 그 예. 기능을 제대로 다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정 최저 기준은 1인 가구는 14제곱미터, 2인 가구는 26제곱미터, 그리고 3인 가구는 36제곱미터를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2인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지어진 그 대전에 지어진 누리보듬 영구임대 아파트는 19제곱미터에서 21제곱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이거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거죠? 이게 일단은 예산이 그만큼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배치가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대전시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실제 거주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제곱미터가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요. 1인 기준으로 하면 4평 정도 남짓되는 거니까 이게 좀 넉넉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전시 관계자 같은 경우도 불편은 예상 못했던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지원금에 맞춰 공간에 배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불편하지만 일단 뭐 살 공간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이게 이제 숫자 채워가지고 몇 호 공급했다라는 이제 실적 쌓기용이 아닌 그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 정책인데 뭐 굳이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이제 복지 혜택 받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 주는 대로 받아라 뭐 주는 것도 감수덕지 뭐 이런 식의 그 주는 쪽이 이제 생색내기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시혜적인 복지죠. 네, 좀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지 정책도 양적 복지 정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복지 정책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 근본 철학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꼭 영구 임대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작게 만들라는 법은 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집의 크기는 그 해당 가구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재산으로서의 집에 해당되는 얘기일 것이고 거주 목적이라면은 그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되는 게 그 올바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영구 임대 주택에 살아야 되는데 대가적인 경우 이제 집이 좁아서 그만큼 또 주거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OECD 회원국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는 3050 클럽 이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이제 복지 철학과 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9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세나 금요일 순서 함께하십니다. 오늘 금요일은 두 분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잠시 후에 강내구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영규 자유한국당 대전 서구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두 분과 함께 두 분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입니다. 5시 엔데세남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도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권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KBS 대전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KBS 대전 라디오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과거의 영광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 중구 선화동 일대는 그 둔산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지 그 대전의 대표 중심지였었죠. 그 아나운서께서도 중천동 그 KBS 시절을 기억하실 텐데요. 목동입니다. 아, 네. 경계 지역이긴 합니다만. 네네. 예, 목동이었습니다. 그때 근무를 하셨었는지요? 예,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네네. 예, 98년도에 이쪽으로 이전을 했죠. 둔산.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둔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대전시청 법원, 검찰청 등 그 많은 관공서들뿐 아니라 이 KBS를 비롯한 지역 방송사들도 이쪽 둔산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 선화동 일대는 말 그대로 그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어왔습니다. 예. 개중에는 옛 충남지방경찰청 부지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곳에 총 720억 원을 투입해 그 연면적 28,694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나라키움 대전 통합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라키움 대전 통합센터. 예,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좀 생소하죠, 말이. 우선은 그 나라키움은 그 캠코, 그러니까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복합 개발 사업을 뜻하는데요. 국가가 건물을 지어서 그 일대에 이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주 복합 관사를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서 이 나라키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화동 일대에 새롭게 들어서 이 대전 통합센터에는 대전 중부경찰서, 대전 세무서, 대전지방교정청, 위치추적 대전 관제센터 등 그 4개 행정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기관이 들어온다면 원도심에 반가운 소식이지요. 네, 일단 반응은 그렇습니다만 이 일대가 그 충남도청 등 행정기관이 이전한 이후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수년간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자자했었는데 이 통합청사 완공으로 약 500여 명가량이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좀 잘 따져보면요. 이게 꼭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들어설 통합청사에 입주할 4개의 기관 중 대전지방교정청을 뺀 나머지 3곳은 이미 이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 파급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기대했던 것만큼 그 효과는 좀 미지수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통합센터 하나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옛 충남도청에 대한 활용 방안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옛 충남도청사는 남아있지 않은 정말 소중한 우리의 근대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이 선화동 일대가 과거의 영광을 좀 되찾기 위해서 대전시와 중구가 좀 보다 세심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순사, 짭새, 그리고 경찰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 세 단어의 의미, 많은 분들이 짐작은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예. 왜 이게 키워드로. 우선 그 아나운서께서는 정해졌는지. 경찰하면은 그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민중의 지팡이죠. 그 경찰은 그 공공의 질서 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 수사나 체포, 근데 이제 단속 이런 그 좀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경찰 쪽에서 이제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온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솔직히 무섭고 좀 꺼려지는 게 보편적인 정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여기에다 우리나라 경찰은 그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이른바 순사라고 해서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악질 이미지가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었고 또 예. 이제 독립 이후에 일제 강점기 체제를 상당수 좀 계승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경찰은 좀 일반 시민들에게는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그런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 이러한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었다고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그 청렴 반부패 대토론회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예. 대전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은 친절하고 공정한 시민의 경찰이 되기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서 좀 쓴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런 취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토론의 취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날 토론회는 그 상가연합회, 여성, 장애인 단체 등 시민 40명 정도와 그 경찰 1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예정된 시간이 훌쩍 넘길 만큼 좀 분위기가 뜨거웠었다고 합니다. 나온 얘기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한 시민은 그 112 신고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너무 좀 형식적이고 법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웠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시민은 그 뇌물을 받거나 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라도 30배 정도의 보상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유착 비리를 근절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경찰의 이 형식적인 대응 그리고 고질적인 유착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민 몇몇은 그 경찰 부패를 줄이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계를 할 때는 시민들도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도 하고요. 그 밖에 여성 범죄에 대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 민원 대응 과정에서 양쪽의 입장을 좀 충분히 들어보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 처리를 당부한다 이런 의견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나온 얘기들이 어제 오늘의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늘 나왔던 얘기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담당인 경찰들이 과연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당사자인 경찰들이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지적들은 그동안 많이 받아서 왔을 텐데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날 토론회 시간이 정말 좀 부족할 정도로 뜨거웠다고 하고요.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들은 대전경찰청이 이제 정책 제언 사이트 주소를 즉석에서 이제 참가자들한테 문자로 또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이번 토론회가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기식의 그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경찰이 말한 대로 시민들의 고언이 이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친근하고 공정한 경찰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